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가끔 식당에서 돈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식당들을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 제목에 써놨듯이 음식 가격은 8,000원인데 10,000원을 드리고 거스름돈을 안 받고 싶은 곳들이 있어요. 뭐 2,000원 정도 더 드리는 거니까 돈 자랑은 아닌 셈이죠. 어쨌든 이런 식당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곱씹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도드라지는데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밌는 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종종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배달을 시키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 돈으로 먹기가 조금 죄송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들은 어떤 도드라지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오래전에 굉장히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당시 어머니께서 주방을 도맡아서 일을 봐주고 계셨는데 트렌디한 메뉴를 트렌디하지 않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소고기 타닥기 같은 경우는 양은 적고 값은 조금 비싼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어머니께서 떨어지다 보니까 볼품없이 나갔던 거죠. 전 그때마다 서빙을 하면서 조금 부끄러웠는데 아마 드시는 손님들도 돈 아깝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당연히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고기도 바꾸고 플레이팅 접시, 소스, 야채 죄다 바꿨죠. 그러고 나니까 다른 가게에서 소고기 타닥기를 시켜 먹을 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 가게는 안 부끄러운가? 혹은 이 가게는 남는 것도 없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은 이렇게 음식의 퀄리티에서 손님들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주느냐 아니냐로 일부 판가름이 나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당 음식을 먹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처럼 이 집 남는 것도 없겠다라고 느낀다면 그 집은 분명히 초반에는 마케팅이 안 좋고 상권이 별로여도 끝내는 손님으로 들어차 있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간을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고 퀄리티를 떨어뜨리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럼 퀄리티를 안 떨어뜨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수익률을 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서도 찾아가는 집들이 있죠. 보통 5,000원, 6,000원, 7,000원짜리 음식, 즉 일반적인 식사를 파는 것보다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의 요리를 팔아요. 그 대신에 퀄리티는 상당히 높죠. 일부러 찾아가는 집들이니까요. 그런 집들은 처음에는 손님이 잘 찾아오질 않아요. 아니 식당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번 갔던 손님들이 다시 찾고 입소문을 내주고 이 돈이면 해자다라는 걸 깨우치면서 자연스레 찾는 손님이 많아지는 거죠. 또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30대 이상들이 많이 찾고요. 결국 이런 곳들은 버티다가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더 재료에 신경을 쓰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아주 작은 식재료에도 꼼꼼해져요. 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끔 서빙을 하는 친구들에게 10,000원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기분 좋은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혹자는 예뻐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남자에게 팁을 받아본 입장에서 그렇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주점 같은 데에서 웨이터로 남자 손님에게 팁을 받는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식당에서 말이에요. 제가 처음 남자에게 팁을 받았을 때 알바생인 줄 알고 주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그 손님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좋은 감정을 느꼈기에 팁을 건넨 걸 거예요. 저 역시 똑같은 프로세스로 팁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건 음식의 퀄리티, 플레이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돈인 거죠. 만약 7,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으러 갔는데 알바생에게 10,000원의 팁을 줬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음식값보다 더 높은 팁을 준 거잖아요. 이건 해당 식당 사장님의 경우는 그 알바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만큼 좋은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게끔 손님들에게 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돈이 아깝지 않다를 느끼게 되고 음식값보다 더 높은 금액의 팁을 주고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외국에는 이런 팁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5,000원짜리 한 장 팁을 주는 건 조금 눈치가 보여요. 당연히 뭐 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가 라는 생각도 들고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라는 기우가 생기기도 하죠. 잔돈을 놔두고 가는 것도 당연히 이상한 행동에 속하고요. 언제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다니던 마사지
바버샵은 한국인들은 거의 오지 않는 현지인들을 위한 곳이었는데 1시간에 100페소 정도였어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전신 마사지가 1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로 치자면 2,5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니까 그 가게 사정을 훤히 알게 되었는데, 최고 매니저 자리에 승격하는 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팁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였어요. 이 사장님이 똑똑한 거죠. 본인은 매장에 잘 나오질 못하니까 팁 용지에 써져 있는 금액을 매주 계산하고 그 친구를 눈여겨보다가 최종 매니저 자리에까지 올린 거였어요. 그때 직원이 20명 가량이 넘었으니까 치열한 경쟁 끝에 오른 셈인 거죠. 우리나라는 일반 개인 식당의 경우는 이런 인사평가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친구 때문에 손님이 더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인사평가 시스템이 잘 갖춰진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를 보면 참 배울 게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이유는 그게 손님 유무의 차이를 확실히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니까요. 10,000원이 되지 않는 국밥을 먹으면서 10,000원의 팁을 준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장님은 인복이 있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좋은 직원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실력에 속해요. 직원 채용의 스킬이 남다르다는 거죠.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을 만들어버린 셈이니까요. 배달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장님들은 다들 하나같이 밀키트를 같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수년 전부터 밀키트가 대중화되어 오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변화를 주신 거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반반으로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하는가 하면, 밥을 팔지 않는 매장의 경우는 밥만 따로 끼워 넣어서 배달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제버거를 파는 매장은 버거 하나만 배달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버거와 냉동죽을 세트로 함께 판매하는가 하면, 버거 하나는 밀키트로 제조해서 세트로 구성을 하는 거죠. 냉동 볶음밥을 주는 것도 있고요. 1인 가구는 다음날 해당 죽이나 볶음밥, 밀키트를 먹는 거고요. 놀라울 따름이죠. 아마 늘 검색을 생활화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사장님일 게 분명해요. 심지어 치킨도 그렇고 찜닭, 피자도 반반으로 포장을 해서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며칠 있다가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게끔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아니,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코로나가 극심할 때 다들 변화를 꾀하셨으니까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시도를 하고 본인들과 맞는 샵인샵 제품들을 개발했어요. 15,000원짜리 메뉴를 배달시키면 손님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서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배달 단가를 올리고 음식 양도 늘리면서 종류도 다양하게 패키지화를 하는 거예요. 1, 2인 가구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다른 종류로 다른 맛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거고요. 가격 역시 2인분이 15,000원이라면 4인분은 20,000원대이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배달을 시키는 거겠죠. 저 역시 휴리스텍에 빠져서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양과 종류를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오류를 범하거든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이런 걸 보면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의 의미가 맛과 퀄리티가 좋고 서비스가 좋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인 매장들에 한해서는 10,000원을 쓸 걸 20,000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건 돈을 더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더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장님들에게 우리 뇌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만족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서로 이익인 셈이니까요.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들은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의 오류를 잘 이용해요.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추려고 애쓰는 곳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어느 외식업체 대표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결국 살아남는 곳들은 돈이 아깝지 않은 곳들이더라. 그게 무엇이 되었든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돈이 아깝지 않은 곳, 돈을 더 주고 싶은 곳, 부끄럽지 않은 음식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부끄러운 음식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음식을 판매한 적이 있었고요. 왜 그랬을까?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진지한 이 고뇌의 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 매장에서 파는 음식이 과연 돈을 더 주고 싶은가? 아니면 돈이 아까운가? 또 부끄럽지는 않은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고뇌하는 순간들을 매번 가졌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 어디를 가면 와 진짜 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듯이 말이에요. 정작 사장님은 본인은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 사실을. 제 측근 중에 한 명도 식당은 아니지만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 네가 봐도 진짜 좋지 않냐? 라고 말이에요. 본인이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돈을 더 주고 싶게끔 하거든요. 실제로 돈을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깨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깨우치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원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